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나이, 바로 40대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연령대이기도 한데요. 지난달까지 40대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체로 1년 전보다 30만 9천 명이 늘었는데 40대 취업자는 5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실제로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평균 연령이 49.4세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일자리가 없는 40대 남성은 일을 하고 있는 50대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8.3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일자리 정책은 주로 청년층과 고령층에 맞춰져 있고 그 사이에서 40대 중년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이 점점 약해지는 허리를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저 역시 40대의 한 사람으로서 남일 같지 않아서 이런 오프닝을 또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경제의 허리가 좀 더 튼튼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탈 것입니다. 탈 것. 최근에는 거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했는데요. 공유형 전동 이것,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죠. 또 자유롭게 빌리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 이 통행에 참 많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죠. 사고가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약 2,400건 정도나 이 관련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게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한번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정말 크게 다칩니다. 옛날에는 싱싱이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에는 전동 땡땡땡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세 글자, 다섯 글자 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열심히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008님, 빛의 속도로 이 전동 땡땡땡보다 더 빠르게 달리셔서 저희에게 정답을 주고 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은요? 예,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나서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행보까지 준비해 왔고요. 중국이 12월부터 2차 전지 음극재 필수 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확대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최근 갭 투자 내용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농가에 불고 있는 가축 전염병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주 추경호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최근 중동발 전쟁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이 브렌트 유가 전쟁 직전에는 한 배럴당 84달러 그 정도 선에서 현재 지금 92달러를 넘어서면서 네. 통상 2주 뒤에나 반영되는 이 국내 주유소 기름 가격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유, 가스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이제 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국제 유가 또 이거는 중동 정세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대책도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김포족이라고 해가지고 김포에 사시는 분 아니고 김장을 포기한 사람들. 원체 배추 가격도 그렇고 네, 다른 네. 재료들 많이 올라서. 네, 저도 지난주에 시장 가보니까 채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내가 원래 이 가격에 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배추는 거의 뭐 한 포기에 평균적으로 2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김장 걱정이 굉장히 크실 텐데 네. 정부가 김장철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2,900톤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장 부재료 중에 생강, 대파 등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소비가 많은 품목 이런 거는 납품 단가 지원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도 계약 재배 물량 1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농축산물과 식품 원료 공급 부족 완화를 위해서 수입 과일 등의 이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추는 네. 긴급 할당 관세 도입을 11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추, 사과 등 가격 불안이 높은 품목은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할인 지원 대상을 일주일 단위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10,000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대형마트도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소비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진짜 김장철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거 재료비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김장하느니 차라리 싼 중국산 김치 사 먹겠다라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 또 그거를 뭐라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 시작했는데 사우디 쪽에서 하나 둘씩 이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우디 측과 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1조 원 규모의 수출 수주 양해각서 50여 건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체결한 39조 원 규모 MOU와는 별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 60조 원 규모의 사우디 특수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중동의 좀 아랍 산유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있죠.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전쟁 여파로 조금 연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건설 부분에서 건설 기계 공급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이거 연기되면 우리 기업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다른 한편에서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성과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될 텐데 이번에 기업인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30명, 카타르는 59명 등 경제 사절단도 동행을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과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의 공식 오찬에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동석해서 투자 협력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양국 정상회담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배석하지 않았지만 오찬에는 3명 정도가 배석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관례상 이런 경우도 좀처럼 없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하여간 또 기업인들이 좋은 소식도 많이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이거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역할 좀 더 책임을 크게 물려야 된다 이런 여론들 높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어떤 설명 의무 이런 게 많이 강화된다고요? 예, 앞으로는 전월세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 떼이지 않기 위한 조치고요. 이 내용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지 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냈는지 등을 세입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예비 세입자한테 이런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동의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집주인이 부채가 많거나 세금 체납이 있다라는 거는 네. 이제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위험성이 높다. 예, 보증금을 뭐 빚 갚는 데 써서 돈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 등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설명 의무 부과와 함께 설명을 했다는 자료도 이 문서에 남겨야 되는 거고요. 또 집주인이 월세를 낮게 설정하고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비가 정확하게 얼마이고 어떤 항목에 부과됐는지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다 했다. 그 기록을 남겨라. 왜 우리가 은행 가서 뭐 금융상품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음, 확인했음 이렇게 위에다가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된다는 얘기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전세 사기의 기반에는 빌라 갭 투자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빌라 갭 투자가 많이 줄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월, 6월 전국에서 매매된 전체 주택 한 27만여 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10채 중에 한 건이 한 다세대 빌라였고요. 지난해에는 10채 중에 한 2채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빌라 거래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이처럼 빌라 거래가 줄어든 것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역전세난의 영향이 큰데요.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요. 주택 가격도 같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집값 하락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경우인데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연립 다세대 매매 중위 가격이 한 1억 3,500만 원인데요. 이게 고점 대비 한 11% 정도 떨어진 가격이고요. 근데 전세값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한 12% 정도 중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변경되면서 빌라 갭 투자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기존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지난 5월부터 126%로 낮아졌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시가가 2억 원인 집의 보증보험 한도가 전에는 150% 3억까지였는데 네. 이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공시가가 한 2억이면은 보통 매가는 뭐 2억 후반에서 뭐 3, 4억까지 가는데 네. 앞으로는 이 보험에 들어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갭 투자에 대한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입자들이 빌라 들어가는 걸 또 꺼려하고 그래서 빌라를 갭 투자하려는 분들도 더 장벽이 생기는 거고요. 예, 동시에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이 전세 매물이 월세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이해진 소장에게 갑니다. 종종 중국에서 각종 원재료를 좀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흑연이네요. 흑연. 이거 2차 전지에 많이 쓰이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이 당장 오는 12월 1일부터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왔다 갔다 핑퐁을 잘 해줘야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음극재 핵심 재료가 흑연입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 중국이 지난 8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후에 좀 맞불 성격이 짙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치 역시 미국이 앞서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한 직후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네. 다른 핵심 광물로 확대할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광물일수록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다가 하나씩 이렇게 푸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계 생산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흑연 광석의 순도를 높이는 재련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90% 이상을 중국에서 할 정도로 중국이 꽉 쥐고 있는 원자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이 전체 인조 흑연 그리고 천연 흑연이 각각
94%, 98%를 차지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인조 흑연이 더 비쌉니다. 네. 네, 성능을 더 높여놓은 거라서. 2차 전지용으로. 그렇죠. 2차 전지 음극재용으로 수입하는 흑연 중에 중국에서 가져오는 비중은 94%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흑연하면은 연필심이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뭐 샤프심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이거를 보면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 통제라고 말을 씁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금지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매번 수출을 할 때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통제를 한 거예요.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 비슷한 네. 방식이네요.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또 언제든지 갑자기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허가 기간 이제 심사 기간을 일부러 조금 느릿느릿하게 하면 우리나라에 또 조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 거죠.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통제로 기존보다 흑연 조달 절차가 약 2, 3주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지난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했을 때도 수출 허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이 통제의 첫 달인 8월 중국의 수출량이 0으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 흑연으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조치로 공장을 멈출 정도의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과거 중국이 행했던 수출 통제 수준이라면 수급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업계에서는 2, 3개월어치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통제 조치 때문에 갑자기 또 흑연을 잔뜩 비축을 해놓으려고 사놨는데 갑자기 또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하. 그러면 또 이제 기업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죠. 재고 손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국가에서 쥐락펴락할 때 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제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환주 기자, 그 가축 전염병이 지금 연이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국내 농장에서는요 이미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그렇죠.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충남 서산 농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 럼피가 혹이라는 뜻이고요. 네. 스킨이 피부라는 뜻인데 피부에 단단한 혹이 나는 병이고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소 피부 혹병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서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소만 감염이 되고요. 한번 감염이 되면 한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소에게만 감염된다. 예, 소만 감염이 되고요. 예. 우유 생산량이 줄고요. 소의 유산, 불임 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지난해에는 인도에서 이 병이 유행했었는데 200만 마리 이상의 소가 감염이 되면서 이 전염력이 빠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아하. 국내에서는 최초 발생을 한 후에 사흘 만에 1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충남 서산 최초 발생인데 여기에서 5건, 당진 1건, 태안 1건 이렇게 있고요. 경기 김포에도 1건, 평택에 2건 등이 있습니다. 의심 사고는 지금도 접수되고 있어서요.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 대책이 좀 나왔나요? 예, 농림부는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서 이미 사전에 54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비축을 했고요. 아하. 긴급 행동 지침을 제정하면서 대비해 왔는데요. 또 이달 말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 초까지 17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추가 도입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충남권, 경기권의 모든 소 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도 접종할 예정이고요. 현재 긴급 백신 구매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데 급한 만큼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병의 주요 전파 요인이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 소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협, 축협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인데요. 네. 소독 차량만 600여 대를 동원해 소독하고
발생 지역은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도 진행을 합니다. 또 이 밖에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서는 특별 교부금을 즉시 교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 교부금까지 즉시 나눠준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소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이 먹거리 가격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예, 병의 확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요. 네. 정부는 소 사육 마리수가 평균 대비 9%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우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산정해서 정해두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소비자가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 농림부에서는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 이 병이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고요. 네. 감염이 되더라도 소가 살처분돼서 식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식품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6분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유하면서 이걸 타게 되죠. 원하는 곳에서 타고 원하는 곳에서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빌릴 수 있는 이것인데 비교적 속도가 빠릅니다. 참 편리하게 단거리를 다닐 수 있는 전동 땡땡땡 이것인데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만 해도 최근 2년 동안 19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요. 11만 건이 견인 조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대학교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캠퍼스 근처에는 이걸 타고 오지 마라 이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싱싱이라고도 불렀던 이것에 대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리시나 봅니다. 이거 앞글자 알려드리면 정답 다 알려드린 건데 퀵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킥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은우님이 퀵땡땡 킥땡땡 뭐가 맞나요? 지금 보내는데 퀵이 아니라 킥입니다. 이게 왜냐면 다 알려드리는데 이 넓은 판자를 올라서서 발로 차서 밀면서 다니는 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빨리 간다는 뜻의 퀵이 아니라 발로 차서 민다라는 뜻의 킥으로 시작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힌트 다 드렸네. 그리고 6252님 날씨가 진짜 추워요. 올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요?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대호님 제 문자만 회피하지 마시길. 회피 안 합니다. 제가 회피하는 건 뭐 이렇게 스팸 전화 이런 거 회피하고요. 우리 6252님의 문자는 반갑게 고맙게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환님 회사 언니의 어머님께서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는 이것에 치여서 전치 6주가 나왔어요.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머님이 버스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신호 위반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유미님 며칠 전에도 사고 난 현장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를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로 보냈는데 헬멧 안 쓰면 진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고 4626님 2명이 타고 달리는 거 볼 때 정말 아찔합니다. 이거 학생들이 아직은 이걸 위험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장면을 꼭 보여줘야 이걸 크게 느낄까요? 좀 미리미리 알아서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여러분의 메시지, 의견,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이제는 현금 영수증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걸 안 챙겼다가 혹은 안 챙겨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잘 활용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금 영수증은 내가 현금을 쓰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건 맞는 걸까요? 어디서나 다 발급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애초에 이 현금 영수증을 도입한 목적 자체가 네. 현금 거래가 많은 거를 다 포착을 하고 탈세를 방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거래를 애초에 쉽게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 탈세 혐의가 뭐 많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다던가 네. 아니면 관공서에서 뭐 이렇게 서류를 발급 수수료를 낸다던가 아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식은 애초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간 공과금 성격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 대상인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업체가 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액이 연 2,4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의료나 전문직 같은 이런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고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금 영수증 가맹에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현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쓰면은 또 이렇게 점원이 물어보잖아요. 현금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네. 근데 아예 말을 안 해도 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따로 있다고요? 네, 맞아요. 현금 거래가 많다거나 아니면 탈세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1원만 쓰더라도 돈을 썼다고 한다면은 다 발행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대상 업종이 된다고 하면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고객이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돼요. 네. 법에서 이제 정한 업종, 이제 세무사, 변호사, 뭐 골프 연습장 뭐 이런 식으로 매년 이게 업종이 점점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에 해당했는데 의무 발행 대상이 됐는데 만약에 발행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데요. 네. 1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고객이 원하든 원하지 않더라든 아니면 고객이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고요. 아하.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50% 과태료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셌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내려온 상태고요. 네. 10만 원보다 이제 조금 적다 하면은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걸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는 5% 가산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허위로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공 발행을 하는 경우는 3%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10만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건 그 법에서 정한 업종 내에서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영업자분들에게 해당되진 않긴 한데 이 업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무에서는 뭐 이 업종을 빠져나간 업종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로 웬만한 업종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변호사 상담한 기록이라든지 뭔가 원하지 않는 네.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난 현금 영수증 안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고객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기명으로 발급을 해야 돼요. 무기명으로 무기명 발급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일단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객이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나는 현금을 받고 뭐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했어요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단말기 이렇게 업장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무기명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하. 또 만약에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단말기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핸드폰으로 ARS 126에 걸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정해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예. 고객이 만약에 정보를 알리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이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끊으세요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자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미발급하면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ARS로 현금 영수증 뭐 발급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는 네. 참고해서 꼭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했다가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냥 아유 뭐 한 달에 몇 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자영업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간 경우에 사람들이 소비자가 예. 이제 뭐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 포상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관련된 건 잠시 후에 또 한번 여쭤보겠고요. 네. 또 요즘에 보면 계좌이체로 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원체 이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편하게 됐으니까 네. 아니면 기프티콘 같은 걸 모바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럴 때는 현금 영수증이 어떻게 발행이 됩니까? 네,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예. 상품권 또는 이제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산다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매장에서 제공을 하는 쿠폰이라든지 뭐 마일리지, 적립금 이런 걸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사이버머니, 포인트 이런 걸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하,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하네요. 네. 기프티콘 살 때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고 해야 네. 하고 네. 마일리지 뭐 적립금 포인트로 뭐 살 때는 네,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포인트나 이런 거는 현금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현금이 단순하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제 상품권, 기프티콘 이런 거는 유가증권에 해당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사게 되면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이때는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되지만 이 돈으로 바뀐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내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현금을 쓰는 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쿠폰이나 적립금 포인트로 쓸 때는 네.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로 예. 기프티콘이나 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요. 예. 그럼 이 카드로 사용한 거는 이제 연말정산 때 카드 결제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또 다시 이걸 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가지고 물건을 추가적으로 또 구입을 하게 된다면 네. 이때에도 또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을 2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애초에 카드로 뭐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살 경우에는 이때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이 아닙니다. 이때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입을 했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샀을 때 그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돈을 살 때는 적용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참 그 현금 영수증 받는 걸 이제 깜빡하고 며칠 뒤에 다시 그 가게 찾아가서 네. 저 지난주에 뭐 얼마치 여기서 뭐 먹었는데 현금 영수증 네. 지금 끊어주세요. 이거 됩니까? 일단 법을 먼저 보면은요. 예. 세법에서는 이제 법에서 정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발급 시기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또는 계좌이체했을 땐 계좌에 입금된 때거든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소급해서 발행이 안 돼요. 일주일 전 거 이런 건 안 돼요. 예. 대신에 이제 사실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고객이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자는데 계좌이체돼서 돈이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입금이 즉시 확인되는 게 어려운 경우라면은 이제 입금이 확인되는 때 통상 3일에서 5일 이내라고 한다면은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기간이 지났다면은 좀 곤란하긴 하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해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면 그 거래 있었던 일로부터 3일 이내에 3년 이내에 현금 영수증 현금 거래했다는 걸 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됐을 때 이걸 3년 안에 네. 확인 신청 절차를 거쳐라. 네, 그러면 맞습니다.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슬 찬바람 불면서 네. 연말 벌써 다가오네. 연말정산 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동안 못 모았던 현금 영수증도 또 신경이 쓰이고요. 맞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거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현금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직장인은
두 가지 종류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중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받아야 되고요. 네. 이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거를 다 모아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 월급의 4분의 1 이상을 썼을 때 이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아니 4,800만 원이다. 그러면 월급이 4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럼 400만 원의 4분의 1인 100만 원 이상을 매달 뭐 현금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사용을 했으면은 나는 이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4분의 1, 25%를 초과한 금액.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1,000만 원 썼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30%를 공제가 되는데요. 한도가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월로 나누면 내 월급의 4분의 1 썼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거기에 이제 추가로 100만 원 정도 더 썼다면은 내가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에서 한 100만 원. 내 월급의 4분의 1을 월급에서. 초과한 금액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써도 결국은 한도에서는 다 막힌다. 걸린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어떻게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영업자는요, 그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 줄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부분에서도 세금을 줄이는 게 발생을 하고요. 네. 반대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올 때에도 이제 현금 영수증을 내가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때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먼저 팔 때를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이 물건을 산 다음에 고객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내가 해주면은 그 금액의 1.3%를 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 한도 낸데요. 이게 꽤 크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은 내가 공제된 매입세액 부분에서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화로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다면 전화 소액 발급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인 사업자가 ARS 같은 걸 이용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은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많을수록 한도 없이 다 공제를 해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5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에 없어질 예정이에요. 이 소액 발급 세액공제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면은 세액공제 부분에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RS 전화를 이용해서 5,000원 미만 금액에 네.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때 해줄 때, 건별로 20원씩. 네, 야, 이거 애매모호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예,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소액을 많이 끊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액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가끔 안 해주는 곳도 네. 있어가지고 이게 민원만 하더라도 매년 10,000건 이상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신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를 안 내고 현금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자는 있지만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서 할인을 로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신고 당한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급 안 한 곳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혜택, 신용카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혜택, 세액 감면 등을 혜택을 안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그 판매했던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발행을 하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가 세무조사 받은 사례가 있는데 네. 서울시에서 이제 자동차를 도색을 해주는 사장님이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돈을 받고요.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이제 할인을 이야기하면서 무마를 해 오다가 이제 평소처럼 한 고객에게 이제 현금 영수증 요청이 들어왔는데 할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고객은 앞에 고객들과 다르게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했고요.
이럴 때는 이제 내 그 사장님의 계좌번호라든지 사장님의 은행 명의 어떤 은행인지 다 오픈이 되게 돼요. 다 노출이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그 은행을 통해서 다 걸리게 됩니다. 계좌 내역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해왔는지. 맞습니다. 네, 몇 년간을 다 아이고야.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월세 냈던 내역들도 다 사업장으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럴 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이랑 가산세 그리고 또 있죠. 건강보험료까지 다 추징을 당해서 아이고야. 지금 수억 원을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민원 이 한 건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줄줄이 그동안에 현금 거래 해왔던 거 네. 탈루했던 게 다 걸릴 수 있는 맞습니다. 타고 가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네요. 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는 그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0만 원까지 예, 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 예, 역시 세무는 무시무시합니다. 자, 오늘도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죠.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6% 증가한 가운데 무역 수지는 37억 4,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는 234억 3,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한다는 비판에 계열사를 점진적으로 정리하겠다던 카카오가 최근 2년 반 동안 계열사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일시 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대학 측이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 거냐. 근데 여기에 또 기초연금까지 항상 또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네, 이게 어르신들한테 네. 지급이 되는 건데 또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다가 2014년부터 지금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70%를 하게 되면 이제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워서 1, 2, 3등 안 주고 4, 5, 6, 7, 8, 9, 10등까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이 받으시는 거고요. 소득 인정액으로 하게 되면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202만 원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월 323만 원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한데 대략 월 30만 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확히 얼마나 받게 되고 또 이것도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월 32만 3천 원씩 1인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1인당 32만 3천 원. 네, 부부인 경우에는 그러면 두 분이시니까 32만 3천 원씩 곱하기 2하면 뭐 64만 원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부부는 20% 감액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51만 7천 원씩 받고 계시고요. 네. 매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3% 정도 인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기초연금 2024년부터는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53만 4천 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1인 기준으로 33만 4천 원이면 연간 400만 원입니다. 예. 좀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내가 납입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연금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받으시는 게 좋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되면 네. 이거 안 그래도 이제 돈을 내고 받는 거는 아니고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참 재정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맞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만이 넘었고요. 내년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00만 명인 대상이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재원 마련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 정부에서 단기적으로는 이 30만 원의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한 40만 원대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고 네. 대신에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수급 대상을 조금 더 축소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가 보편적 기초연금안이라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다 주자. 근데 아무래도 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최저소득 보장연금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지급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자. 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 최저소득 보장 연금안을 보시면 65세 이상자 중에서 현행은 70%인데 네.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기준 중위소득의 한 30에서 35% 대략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70%에게 30만 원씩이 아니라 네. 한 하위 한 50% 40%에게 네. 6, 70만 원씩 그러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자. 네. 이 또 근데 항상 그 선거철 되면 또 표랑도 엇갈리는 거여서 맞습니다. 네. 좀 추진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 아까 그 표현이 소득 인정액이 있어서 이게 참 많이 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집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네, 네. 재산을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네. 우선은 주택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네. 소득으로 평가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게 1인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면은 기초연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시세로 한 5억짜리 뭐 주택이 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냐라고 그렇죠. 하시는 걸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이죠. 거기서 거주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제외합니다. 수도권은 한 1억 3,500, 그다음에 경기권은 한 8,500 정도를 제외하거든요. 네. 그걸 빼줍니다. 남은 금액을 곱하기 4%랍니다. 이게 일반 재산 환산율이 4%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4억에서 8,500만 원 빼고 남은 3억 1,500만 원에 곱하기 4%를 한 금액을 네. 연간 소득으로 봅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한 얼마 정도? 그래서 그거를 12달로 나누면 12달로 실제로 나눠서. 4억 원짜리 공시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한 월 105만 원 정도. 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초연금. 아까 202만 원 1인 가구 혹은 부부 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 집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연금 받아간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아우 그 좋은 집 있으시네요. 기초연금 안 드릴게요가 아니라 네. 그 좋은 집을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네네. 빚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네.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기초연금에 거죠. 더 유리해진다. 네. 또 하나가 항상 자동차 가격도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네네. 이것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이 되죠. 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는 거죠. 네. 마찬가지 자동차도 차량가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반영해서 나누기 12를 해가지고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차량이나 4% 기억하면 4%. 되겠네요. 그렇죠. 이 차량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 아니고 현재 보험개발원에 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중고 감가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내가 100이랑 3,000cc 이상의 차를 타거나 혹은 차량가액의 4천만 원 이상인 차를 타거나 이러신 분들은 고급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이 차량가액 전체를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아, 그 아까 4%만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을 하는 건 4천만 원 미만. 3,000cc 이하 두 가지 조건 만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3,000cc 넘고 4천만 원 넘는 차량이면 네. 이건 고가 차량.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소득으로 본다고요? 그렇죠.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을 다 월소득 4천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월 소득이 예. 그 차량가액을 월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12분의 1.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아, 그래? 4천만 원을 월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월 4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4천만 원짜리 이상 차량을 타는 사람은 예. 기초연금 받지 마쇼 이거네요. 그렇죠. 네네. 아, 자, 그런데 이런 차 중에서도 10년 연식이 견고한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연식이 10년 지난 고급 차량은 또 이제 빼주고요. 생호봉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도 이건 반영을 해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그래서 리스 차량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리스 예. 차량은 보증금만 또 반영해주니까 아, 그렇게 하실 방법도 있고요. 아, 그래서 리스를 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골프장, 콘도,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이러면 당연히 자산 많으시니까 무슨 기초연금 당연히 못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내가 그냥 어디 지방에 이상한 콘도, 회원권 1,0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있어. 네. 그냥 1,000만 원. 그것도 옛날에 사셔가지고 네. 이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월소득 1,000만 원으로 봅니다.
실제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회원권 사실 필요 없다.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괜히 회원권 갖고 있다가 기초연금 네.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적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금융자산도 마찬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총액의 4% 룰을 적용해서 12분의 1로 해가지고 소득 반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자산은 기본으로 2천만 원은 빼드리고요. 기본 공제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예적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보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에 해지 환급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금액을 총액해서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월 소득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4%를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네. 연소득으로 이제 환산하는 것. 어떤 재산가액의 4%를 그렇죠. 그거를 또 12분의 1로 하면 월 소득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또 이제 꼼수 부리는 사람 나올 수 네. 있습니다. 나 재산 별로 없어. 그래서 다 네. 팔아버리고 네. 현금을 그냥 장롱 속에 담아놓거나 네. 아니면 자식에게 다 물려주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안 됩니다. 안 되나요? 네,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하거나 인출된 재산, 사라진 재산들은 네. 기초연금 산정치에 다 반영합니다. 이거 어디 갔냐? 아하. 잘 모르겠는데요. 다 반영되고요. 그러면 뭐 증여했거나 뭐 이렇게 인출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연 소비분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 가구는 월 221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70만 원씩만 매달 빼주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을 내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이렇게 금액을 빼게 되면 최소 37개월 정도 지나야 1억 원이 다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70만 원씩 서서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뺀다고 해서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증여하고 인출하면서 재산을 줄인 것처럼 보여도 네. 빠져나갈 수 없다.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 기초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해서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래도 금융시장이 최근에 참 많이 불안하죠. 개미스쿨 시간에 2부에서 김학균 센터장과 잘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